항암제도 종류에 따라 조건 아픔이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항암제가 가지는 특성, 즉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방식, 그 다음에 치료 효과, 부작용의 프로파일이 다 다릅니다. 과거 항암요법은 부작용이 심하다는 인식이 많아서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모든 환자들이 모든 부작용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의 정도와 양상도 환자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진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강암병원 종양혈액내과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주영돈입니다. 1992년 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1996년부터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서 암 환자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교수 시절인 2001년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교 부속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로 연수를 갔었습니다. 이곳은 암 치료 분야를 선도하는 병원이고 약 2,500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암 치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노벨의학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하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급성백혈병의 새로운 치료 기법 개발 분야를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약 2년간 새로운 치료 기법 개발에 참여하면서 많은 임상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에서 암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암 환자들에게 최신 의료 기법을 적용하는 임상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였고 그 결과 국제학술지에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암 치료법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저희 좋은강암병원이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여러 암 치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암 치료는 크게 항암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적 치료 등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항암 약물 치료는 이전에 주로 투여하였던 세포 독성 항암제로부터 새로운 면역 항암제 및 표적 치료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종양혈액내과에서는 이러한 치료가 모두 가능합니다. 새로운 면역 항암제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과거 항암요법은 부작용이 심하다는 인식이 많아서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치료법인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는 부작용 발생 대비 치료 효과가 우월하여 항암요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주된 목적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 이것은 항암제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표적 삼아 암세포를 직접 죽이거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가 줄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큐어라고 하는데 치료입니다. 일부 암의 경우에는 항암 화학요법 단독으로 또는 수술,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여 암을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혈액암이나 림프종 등은 항암 화학요법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의 재발 방지인데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남아있는 그런 미세한 암세포를 제거해가지고 암의 재발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보조요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전이된 암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의 경우에 항암 화학요법은 암의 확산을 늦추어주고 종양의 크기를 줄여서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정상 완화도 목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 출혈, 장기 압박 등의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완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종양 크기를 감소하기 위해서 항암요법을 하는데요. 이것은 수술 전에 항암요법을 시행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여줌으로써 수술을 용이하게 하거나 수술 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선행 항암화학요법이라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은 암의 종류라든가 병기, 또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서 완치, 생명 연장, 증상 완화, 재발 방지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빅5 병원들이 암 치료의 중심이라고 여겨졌지만 현재는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매우 우수한 암 치료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의료 기술이 상황 평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항암제라든가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은 특정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항암 치료는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지 기본적인 치료 방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수 의료진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곳곳에 있게 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만 임상 경험이 많은 의료진들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각 지방에도 많은 우수한 의료진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병원 자체적으로도 우수한 의료진을 양성하고 있고 또 치료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암센터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종원강암병원도 이런 암센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환자들이 지역으로 되돌아와서 양질의 암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자 맞춤형 치료와 협진 시스템인데요. 이제 암 치료가 단순히 항암제 투여를 넘어서서 수술,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그리고 통증 관리라든가 영양 관리, 정신건강 관리 등 다학제적 협진을 통해서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주요 종합병원들도 이러한 통합치료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병원을 선택하시면 좋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려는 암의 종류에 특화된 전문의가 있는지, 해당 전문의가 임상 경험이 풍부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학제 진료 시스템, 외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환자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신 치료 장비 및 시설이 있는지, 즉 방사선 치료 장비, 수술 장비, 항암제 주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치료 환경이 쾌적한지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인지, 최신 치료 동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는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매우 중요한데, 현재 계신 부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산에서도 우수한 암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원강암병원에 근무해서가 아니라 저희 종원강암병원은 수도권과 비교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 내에 있는 저희 의료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병원을 진료받아 보시고 가장 신뢰가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환자마다 암의 종류, 병기, 환자의 건강 상태, 치료 목표 등에 따라서 세부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될 것이 진단입니다. 진단 후에 치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암이 어떤 암인지, 암의 종류, 그다음 암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암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나 영상 검사, 혈액 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를 결정하고, 이는 치료 계획 수립에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환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환자의 몸 상태, 즉 전신 상태가 어떠한지, 또 이분이 당뇨나 고혈압 등의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 심장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 간 기능이 괜찮은지 등을 평가해서 항암제 투여했을 때 합병증의 우려가 없는지, 또 적절한 용량이 얼마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치료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치료의 목적이 완치냐, 재발 방지냐, 종양 크기의 감소냐,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냐, 이러한 목적에 맞게끔 치료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학제 진료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는데 종양내과라든가 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분야 전문의들이 모여서 본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치료 계획이 뭔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에 대한 목표, 항암제의 종류, 투여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과 치료 기간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항암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항암제 투여에 대한 준비입니다. 먼저 항암제를 투여할 때 일반적인 혈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심정맥관 삽입이 꼭 필요하고, 이것은 장기간의 정맥 주사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혈관이 약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처 큰 혈관을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거나 피부 아래 항암제를 주입하기 위한 포트를 삽입하는 간단한 수술을 필요로 하고, 이는 반복적인 주사로 인한 혈관 손상을 줄이고 약물 투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투여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검사가 있는데요. 매 치료 전에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라든가 간 기능, 신장 기능 등을 평가하고 환자의 상태가 항암제 투여에 적합한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암제 용량을 조절하거나 투여를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항암 조제실에서 항암을 준비해야 됩니다. 조제해야 되는데, 이거는 환자의 키 몸무게에 따른 체표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적정한 환자의 항암제 용량을 계산해서 조제해야 하고, 항암제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수시설에서 전문 인력이 안전하게 조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 투여인데요. 항암제 투여 방법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사로 준다는 게 다 정맥인데요. 정맥으로 주는 주사가 가장 흔한 방법이 되겠고, 팔이나 손목 등의 정맥에 바늘을 삽입해서 하는 방법과 아까 말했던 중심정맥관이나 포트를 통해서 항암제를 직접 혈액 내로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분, 몇 시간 이내에 진행되기도 하고 길게는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구입니다. 항암제 꼭 주사라만 하는 게 아니고 먹는 약도 있기 때문에 알약과 캡슐 형태로 복용해서 집에서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약제도 있고, 이것은 정확한 용량과 용법을 잘 지켜서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하 주사, 그리고 근육 주사, 혈관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사기를 피하라든가 근육을 통해서 주는 항암제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소 투여를 해서 동맥 내로 준다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우리가 암 부위에 고농도 항암제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난소암 같은 경우는 복강 내 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강 내로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뇌나 척수에로 암이 퍼지게 되면 척수광 내로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방광 내로도 항암제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암의 경우에는 항암제를 연고나 크림 형태로 바르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은 항암제 투여를 보통 하고 나서 한 일정 기간 1 내지 3주 정도 휴식기를 갖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이클 주기라고 합니다. 이런 주기를 따라서 항암제가 투여하게 되는데, 이런 휴식기를 통해서 정상세포가 회복되고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치료 중 또 휴식기 동안에도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골수 억제라든가 오심 구토, 탈모 피로, 구강염, 신경병증에 대한 항암제 부작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이런 항암제 부작용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는 항구토제, 성장인자 주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교육을 해서 호전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암제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정신적 지지요법입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르신과 가족들의 정신적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 효과 판정 및 계획 변경입니다. 치료 효과는 치료 중간 또는 마지막에 영상 검사를 통해서 종양 크기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혈액 내 종양 표자 수치증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항암제의 종류나 용량을 혹은 치료 주기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치료법 등으로 병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이처럼 복잡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암의 진행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이 됩니다. 항암제도 종류에 따라 조건 아픔이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항암제가 가지는 특성, 즉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치료 효과, 부작용의 프로파일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특정 암과 환자에게 더 적합하고 효과적인 항암제가 있을 뿐이지 최고의 항암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항암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고 각 종류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보편적인 것이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1세대 항암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혈액세포, 모낭세포, 소화기 점막세포 등 정상세포도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을 함께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암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고 오랜 기간 사용되어져서 임상 경험과 데이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완치를 목표로 하거나 다른 치료법과 병행해서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정상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탈모, 구토, 구내염, 백혈구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성 등이 있고 그리고 암세포 약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 내성에 의한 효과가 떨어지는 것까지 잘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표적 항암제입니다. 2세대 항암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1세대와는 달리 암세포의 성장 분열 전이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나 단백질, 이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선택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에 대한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훨씬 덜하다고 되어 있고 삶의 질이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 변이가 가진 암 환자에게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표적이 확인된 환자에게만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 시 이 약제 또한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부작용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피부 발진, 설사, 간독성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암에 많이 쓰고 있는 미레사든가 타그리소, 유방암에 쓰는 헐셉틴, 그리고 만성골수 백혈구에 쓰는 글리백 등이 표적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면역 항암제인데요. 3세대 항암제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항암제가 되고 이것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환자 자신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돕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암세포가 면역 체계 공격을 회피하는 경로를 차단하거나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장점은 장기적으로 면역 기억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치료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던 암에도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단점은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반응률이 제한적일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의 과활 활성화로 인한 자가 면역 질환, 유사 부작용, 면역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피부염, 폐렴, 간염, 이런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티보, 키트루다 같은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들이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기타 항암제로는 호르몬성 항암제가 있고 이거는 특정 호르몬이 분비되는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암 등의 효과적인 약제가 되겠고요. 항체에 대한 강력한 항암제를 결합해 가지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찾아가는 유도탄 방식의 치료제가 ADC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적 항암제의 정확성하고 세포독성 항암제의 강력한 효과를 결합한 그런 치료법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포치료제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카티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자의 면역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이런 아주 고도화된 치료법이고 혈액암 중에서 특별히 악성 림프종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항암제의 좋고 나쁨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암의 종류라든가 특성, 어떤 암에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효과적인 항암제가 다를 수 있고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폐암에게는 표적 항암제가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환자의 상태입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라든가 동반된 질환이라든가 기존에 어떤 치료받은 병력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서 적합한 항암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료 목표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완치가 목표인지 생명 연장이라든가 정상 완화가 목표인지에 따라서 항암제의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프로파일입니다. 즉, 각 약물마다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이런 모든 요소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항암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최신 항암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환자의 암의 특성에 맞는 항암제가 가장 좋은 항암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 반응은 여러 가지 방법과 기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치료 계획의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요. 영상검사,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검사를 시행해서 종양의 크기가 변화가 하는지, 새로운 병변이 발생을 하는지 여부들을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CT, MRI, PET-CT 같은 이러한 검사들은 암의 위치, 크기, 전이 여부를 파악하는 데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치료 전후 종양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단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리시스트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고형암의 치료 반응을 국제적 표준을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관해, 모든 병변이 소실되는 거, 종양 수치도 정상화적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완전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부분 관해 또는 부분 반응이라고 하는데 병변의 크기의 합이 기준치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한 상태를 우리가 부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 병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종양 크기의 변화가 부분 관해나 진행성 병변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지 않고 크기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행성 병변인데요. 이것은 표적이 되는 병변이 크기의 합이 한 20% 이상 증가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진행성 병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항암 치료에 따른 반응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리시스트의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리시스트라고 있는데 이건 임뮨 리시스트라서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리시스트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의 특성에 맞춰 개발된 평가 기준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치료 초기에 종양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진행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일정 기간 추적 관찰 후에 진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혈액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양 표지자라고 해서 특정 암에서 증가하는 단백질이나 물질로 혈액 검사를 함으로써 이 수치의 변화에 따라서 이 수치가 감소하면 치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대장암에서는 CEA, 췌장암에서는 CA19-9, 난소암에서는 CA125, 전립선암에서는 PSA 등이 종양 표지자가 되겠고 이러한 종양 표지자만으로는 치료 효과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검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인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의 변화를 확인하고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음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간 기능,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서 항암제가 간이나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또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진찰입니다. 의료진들이 환자의 전신 상태라든가 종양 부위 크기 변화라든가 통증, 부종 등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서 증상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증상 변화 및 삶을 질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가 느끼는 피로감이라든가 통증, 식욕 부진, 오심, 구토 등의 증상 변화는 치료 효과라든가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통증 조절이나 증상 완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리 검사가 되겠습니다. 드물게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에 조직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암세포의 변화나 소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 평가 주기는 암의 종류라든가 병기, 항암제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주기 내지 4주기 후에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첫 한 2, 3년은 3 내지 6개월, 이후에는 한 6개월 내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항암 치료 효과는 단순히 한 가지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검사 결과와
환자의 임상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학제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신체적 고통, 오심, 구토,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강력한 항구토제 덕분에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심한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탈모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큰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피로, 극심한 피로감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염, 점막염, 즉 입안이 헐고 아파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혈액학적 부작용, 대부분의 항암제에서 다 옵니다. 백혈구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저하돼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발열, 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적혈구 감소해서 빈혈이 오게 되면 어지러움증, 숨가쁨, 피로감 등이 유발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 혈수판이 떨어지면 출혈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설사, 변비 같은 소화기의 부작용으로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그다음 손발이 저리는 말초신경병증, 일부 항암제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피부에 문제도 있습니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건조하게 되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심장, 신장, 간 독성이 일부 항암제에서는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을 저하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이 발생하는데요. 이 외모의 변화, 즉 탈모라든가 피부 문제 등으로 환자가 외모의 변화가 생기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발생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이나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울감, 불안, 무력감 등이 치료 과정에서 고통과 함께 이 치료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의 어려움, 미각의 변화가 온다거나 오심이 생긴다거나 구강염 등으로 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체중이 감소하고 기력이 쇠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중단 및 거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거나 할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은 항암 치료로 인한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과거에 비해 부작용을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강력한 항구토제, 백혈구 수치를 높이는 주사, 통증 관리하는 약물 등의 다양한 보조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모든 부작용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의 정도와 양상도 환자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진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혼자 참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항암제는 부작용이 굉장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는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특정 부작용을 줄이거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항암요법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더라도 치료를 포기하기보다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과 부작용 관리 방안을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20여 년간 암 치료를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5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었는데요.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암은 주변 혈관까지 침범한 상태였고 간에도 전이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완치가 매우 어렵고 생존 기간도 몇 개월 정도일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은 가족분들과 함께 치료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췌장암 사기라는 진단은 절망적이었지만 환자분은
정말 놀랍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하루를 더 살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치료를 포함해서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간절함은 저희 의료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희는 가장 강력한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 완화 치료를 병행하였고 그녀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심한 오심과 구토, 극심한 피로감, 탈모 등 온갖 부작용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환자분은 치료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다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호와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가 큰 힘이 되었고 몇 개월 후 기적처럼 종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암의 진행이 멈추었고 크기가 감소하는 부분관의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2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받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졸업식과 입학식도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환자가 저에게 남겨준 교훈이 있어서 몇 마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희망입니다. 의학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환자의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삶의 질의 중요성은 단순히 생존 기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환자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워주었고 또 환자, 가족, 의료진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또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을 깊이 신뢰하고 모든 과정을 함께 이겨나간 경험을 가지고 암치료가 단순히 질병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유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환자분은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희망은 저희 오랜 의료 생활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환자에 대한 의사로서의 자세와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앞두고 계신 모든 환자분들께 수십 년간 종양내과의사로서 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함께 싸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를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항암 치료가 분명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있고 치료를 망설이게 합니다. 오심, 구토, 피로, 탈모 등 여러 신체적 어려움과 또 심리적 부담감도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힘든 시간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는 많이 발전하였고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제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암 치료 분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속수무책했던 남들도 이제는 완치를 기대하거나 장기 생존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항암제의 종류가 다양화되어서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 외에도 표적, 면역 이런 항암제 등을 통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활용하는 치료법도 많이 개발되었고 부작용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심과 구토 같은 부작용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약물 그리고 백혈구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주사, 그리고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조치료제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의 의사가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 의료진들이 함께하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환자분만을 위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의료진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해 주세요. 의료진들은 환자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십시오.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암과의 싸움은 환자분 혼자만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의료진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치료 효과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힘들겠지만 치료 중에도 자신을 돌보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그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지금은 두렵고 막막하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리진이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고 가족과 친구들이 당신을 응원할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의 강한 의지와 용기를 믿습니다. 힘내십시오.